저는 여전히 어수룩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아주 급하다고 하셔서요. 늦으면 저 돈 깎여요, 형님. 이 귀머거리 새끼가. 흉터.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허리춤에서 갑자기 단도를 뽑아 들고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그는 꽤 빠르게 달려들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동작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기울여 옆으로 피하는 동시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그의 칼 쥔 손목에 힘껏 후려쳤습니다. 묵직한 음식물이 약점을 정확히 가격하자 그의 손목이 꺾이며 칼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발을 걸어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는 바닥에 등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저 새끼 처리해. 다른 남자가 소리치며 즉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가 팔을 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삼단봉이 착 소리를 내며 펼쳐졌고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의 손목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권총은 바닥을 미끄러져 날아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달려들던 세 번째 남자의 턱을 삼단봉으로 올려쳤습니다. 그는 그대로 뒤로 넘어가며 눈을 희번덕거렸죠. 남은 두 명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한 명은 목을 조르고 한 명은 하단을 노렸죠. 저는 몸을 낮추며 왼손으로 오른쪽 남자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달려드는 힘을 이용해 그를 세게 끌어당기자 그는 균형을 잃고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삼단봉을 휘둘러 왼쪽 남자의 무릎을 역방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져 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모든 것은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며 똑바로 섰을 때 5명의 남자는 모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팔을 붙잡고 신음하는 놈, 다리를 부여잡은 놈, 기절한 놈까지 최서연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구석에서는 비서가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지만 피는 받은 듯했습니다. 저는 단도와 권총을 멀리 차버리고 나서야 최서연에게 돌아섰습니다. 휴대폰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요. 최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경찰서죠. 저는 안민그룹 대표 최서연입니다. 명진타워 36층의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해 납치를 시도했습니다. 현재 제압된 상태이니 즉시 출동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죠. 당신, 누구죠? 그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찌그러진 도시락 가방을 주워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최 대표님, 별점 5점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복도에서 대기하던 검은 정장 사내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5명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뚜렷한 경계심이 읽혔죠. 무슨 일입니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손은 이미 허리춤으로 향하고 있었죠. 최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무장한 괴한들이 침입해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이 5명이 범인이고 이분은 그녀는 저를 흘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연히 배달을 왔다가 휘말린 분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몇 분 후 아래 도로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선두에는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으며 계급장은 경감이었습니다. 최서연은 그를 김 팀장님이라고 불렀죠. 범인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워 무기를 수색한 후 경찰은 우리를 서로 데려가 진술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지만 김 팀장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중요 목격자이자 이들을 직접 제압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최 대표님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엮여버린 이상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실제 일어났던 일보다 훨씬 순화된 버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진술했습니다. 어릴 때 시골 삼촌에게 무술을 조금 배워서 남들보다 반사신경이 좀 빠를 뿐이라고 둘러댔죠. 저는 최대한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의 갓상경에 먹고 사는 농촌 총각처럼 느릿느릿 대답했죠. 김 팀장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비밀을 캐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큰 공을 세웠군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사건이 아주 심각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책상 위 서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 삼촌한테 배운 무술 실력으로 30초도 안 돼서 무장한 깡패 5을 때려 눕혔다니 그것 참 대단하네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저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죠. 그들이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거라는 걸. 제 군 복무 기록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는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으니까요. 경찰서 정문을 나섰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죠. 고객의 주문 취소로 인한 수수료 차감, 배달 지연으로 인한 시스템 페널티, 가뜩이나 얇았던 지갑이 더 얇아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 노릇에도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반나절 일당을 날리고 돈도 잃고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날 기회마저 놓쳐버렸죠. 헬멧을 쓰고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고시원으로 돌아가 컵라면이나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창이 내려가고 피곤함에 창백해진 최서연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가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실에서 제 이름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길가에 멈춰선 그 차와 그녀의 그 한마디가 바로 지난 1년간 제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세상으로 저를 다시 끌어들이는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훗날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최서연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리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차 안에는 새 가죽 시트 냄새와 최서연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만 남았죠. 그녀는 여전히 오후의 오피스룩 차림이었습니다. 다만 피곤했는지 셔츠 윗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고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하얗지만 굳센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저는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피했죠. 최서연은 고개를 기울여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창백했던 모습보다 눈빛이 더 깊고 또렷해져 있었죠.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배달 기사일 뿐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셨고 그들이 제때 도착했으니
그걸로 된 거죠. 최서연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기쁜 기색이 전혀 없었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은 30초도 안 돼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남자 5을 때려눕히지 않아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은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무기를 멀리 치운 다음 부상 정도를 살피고 나서야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저를 어린애 취급할 필요 없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설픈 모습으로 제 본능을 감추는데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녀처럼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부딪히며 살아온 사람이 상대방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죠. 차는 천천히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치며 최서연의 얼굴 위로 빛과 그림자를 교차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옆 수납함을 열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우리 사이의 좌석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1억 원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이자 취소된 배달건, 페널티, 그리고 오후 내내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봉투를 쳐다봤습니다. 안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빳빳한 새 돈다발이 들어있을 게 분명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1억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년치 고시원비를 내고도 남고 민지가 앞으로 닥칠 걱정 없이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는 돈이었죠. 바지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용병이 아닙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도 제 단골 손님이 아니고요. 오늘 일은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제게 빚진 거 없습니다. 최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죠. 거절이 너무 과하시네요. 이 돈은 저에게 작은 비용일 뿐이지만 민준 씨에게는 큰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왜 받지 않는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오늘 일은 거래가 되니까요. 대표님은 돈을 내고 저는 힘을 썼죠. 나중에 대표님께 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제 양심은 내가 나서야 하나 아니면 더 높은 값을 쳐줄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구한 건 당신이 안민그룹 총수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모른 척 돌아섰다면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서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연의 눈빛이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패배를 인정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그만하죠. 하지만 한 가지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데 있으세요? 최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죠. 척 봐도 동네 양아치들은 아니었어요. 조사실에서도 경찰이 말하는 걸 들으셨죠.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그들 뒤에는 저와 우리 회사를 오랫동안 노려온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옆에 서 있던 번호판 없는 카니발을 봤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사무실 바닥에 널브러진 5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죠. 최서연은 앞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눈은 흘러가는 차들에 고정되어 있었죠. 강민준 씨, 오늘 당신이 개입했다는 건 당신 역시 제 일에 발을 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쪽에서는 분명히 당신을 주목할 거예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김 팀장에게 연락하면 되잖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경찰이 할 일이죠. 경찰은 경찰의 일이 있고 최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전쟁이 있어요. 그녀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등골이 살짝 오싹해졌습니다.
겁을 주려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한이나 핏값처럼 더 무겁고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를 고용하고 싶어요. 그녀는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용병이 아니라 제 개인 경호원으로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메마른 웃음이었죠. 농담이시죠? 저는 고작 몇 평짜리 고시원에 살면서 하루 8시간, 10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배달 기사입니다. 대표님의 개인 경호원이라니.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저랑은 안 어울립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히 거절하시네요. 최서연은 태연했습니다. 비서를 통해 정식 계약서를 보내드리죠.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영웅 노릇 하셨으니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도 되잖아요. 차는 제 고시원이 있는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최서연은 들어가지 않고 경호원에게 문을 열어 제가 내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길가에 서서 낡은 오토바이 안장에 손을 얹고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전봇대의 노란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죠. 강민준 씨, 그녀가 다시 불렀습니다. 또 뭐죠? 고마웠어요. 그녀는 아주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내 차창이 올라가고 차는 천천히 후진해 도로 위의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나무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더 서 있다가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더 짰습니다. 라면 스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서인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믹스커피를 탔고 색바랜 유니폼에 지퍼를 올렸으며 등 뒤에 배달통을 단단히 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어제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어제의 일은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미친 듯이 배달을 다녔습니다. 교차로와 결제의 영수증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키려 했죠. 점심 무렵 길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차갑게 식은 삼각김밥을 씹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다시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최서연의 차보다 작은 검은색 세단이었지만 여전히 깨끗하고 반짝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로 알아봤죠. 최서연의 비서였습니다. 어제 사무실 바닥에 기절해 있던 이마에 아직 흰 붕대를 감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는 김밥을 한 입 더 씹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아마 도로의 먼지와 자동차 매연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듯 했지만 예의 바른 미소를 잃지는 않았죠. 저는 박날이라고 합니다. 최서연 대표님의 비서죠. 어제 뵈었었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민준 씨를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씀드렸을 텐데요. 경호원 일에는 흥미도 없고 당신들 세계와는 더더욱 안 어울린다고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도시락이랑 길거리 음식이 더 잘 맞는다고요. 나리 씨는 화를 내지도 자리를 뜨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깔끔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거절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불편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결국 저는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은 안민그룹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고용 제안서였습니다. 직책, 대표이사, 개인 안보 자문 겸 경호 총괄. 눈에 들어온 글자였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겨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봉 5억 원, 업무 성과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그 대목에서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연봉 5억.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같은 배달 기사는 기름값, 식비, 고시원비를 빼면 한 달에 잘해야 50,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5억을 벌려면 거의 78년 동안 땀으로 등을 흠뻑 적시며 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그것도 아프거나 사고 나거나 오토바이를 잃어버리거나 단 한 번도 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하지만 이 제안대로라면 단 1년이면 됐습니다. 나리 씨는 제 얼굴의 변화를 읽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동생분 대학 공부는 물론이고 그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작은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더 이상 몇 평짜리 고시원에서 살지 않아도 되죠. 어쩌면 그녀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고시원비는 벌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도 있고요. 참 많은 게 많으시네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나리 씨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민준 씨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저희 세계에 어떤 분을 들이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조차도 알아내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녀는 제 맞은편 시멘트 계단에 앉았습니다. 값비싼 오피스룩 스커트가 먼지 쌓인 바닥에 닿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입대해서 전역할 때까지의 기록은 공백입니다. 어느 부대에 있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어디에 주둔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저 임무 완수, 군기 우수, 다수 표창이라는 몇 줄의 간략한 기록뿐이죠. 나리 씨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평범한 군인은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식어버린 삼각김밥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사야해졌죠. 상관 있죠. 나리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갑자기 진지해졌죠. 오늘 민준 씨가 경찰서에서 나온 뒤로 당신을 주목하는 건 저희뿐만이 아니니까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겁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나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여동생에 대해서도요. 강민지 양, 명인고등학교 3학년 맞죠?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삼각김밥이 바닥에 떨어졌고 손바닥에서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민지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저는 이 사이로 빠져나오듯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나리 씨는 제 눈빛에 움찔하며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고개를 저었죠. 오해하셨어요. 저희가 아니라 저쪽에서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가방을 열어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오늘 민준 씨를 만나기 전에 이 일을 먼저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민지의 4년치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납부 확인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직인과 또렷한 서명이 찍혀 있었죠. 최 대표님께서 민준 씨 대신 민지 양의 4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납부하셨습니다. 나리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민그룹 장학재단 명의로요. 민준 씨가 이 제안을 수락하든 안 하든 이 장학금은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신을 살려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방식이라고요. 저는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눈이 어지러웠죠.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민지는 제게 의대에 가고 싶다고, 의사가 되어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돈벌이가 더 쉽고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고 공부 기간도 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단 몇 번의 서명과 종이 한 장으로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나리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도 아시겠죠. 어제 36층 사무실에 나타난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게 됐다는 걸.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바람이 불어와 매연 냄새와 근처 떡볶이 가게에서 나는 간장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떨렸죠. 머릿속에는 흰 셔츠를 입고 책가방을 맨 채 교문 앞에서 친구들과 환하게 웃던 민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민지의 미래를 걱정하던 비좁은 고시원에서의 수많은 밤들도요. 저는 민지가 비좁은 고시촌을 벗어난 무언가를 상상해내려 애썼습니다. 나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커트 자락을 가볍게 털었습니다. 지금 바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최 대표님께서는 내일쯤 민준 씨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세요. 수락이든 거절이든 저희도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제게 명함 한 장을 더 건네고는 차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닫기 전 나리 씨는 고개를 돌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강민준 씨, 이 말이 좀 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쪽 사람들은 그냥 겁만 주는 장난은 치지 않아요. 어제 대표이사 사무실의 5명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차는 옅은 배기가스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요란한 경적 소리와 머리 위로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민지의 등록금 고지서와 작은 명함이 제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2개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달앱을 켜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놓인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나리 씨의 번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전쟁터를 떠나면 다시는 총과 총알, 피와 죽음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잊고 싶다고 해서 잊히는 빚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한번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어둠이 다시 찾아왔을 때 모른 척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꺼내 가슴 위에 평평하게 펴놓았죠. 머릿속에서는 그날 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을 때 최서연이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눈을 감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일 제가 전화를 걸든 걸지 않든 제 인생은 이미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삐걱거리는 접이식 침대 위에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옆방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음악 소리, 도로를 달리는 트럭의 굉음, 골목 어딘가에서 짖는 개 짖는 소리를 들었죠. 옆에 놓인 휴대폰은 벽돌처럼 차가웠습니다. 손을 뻗어 작은 명함에 적힌 번호만 누르면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에 닿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옛날 조준경 너머로 쓰러져 가던 눈을 부릅뜬 채 죽어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찢어진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와 방 안을 비스듬히 가르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누워 복도를 지나 물통을 나르는 소리,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혼내는 소리, 아침 뉴스를 전하는 동네 방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조금씩 쌓아 올리려 했던 소소한 일상으로 저를 다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믹스커피를 타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한 맛이 속으로 흘러내렸죠. 배달 앱을 켜는 대신 낡은 천 가방에 민지의 등록금 고지서와 명함을 쑤셔 넣고는
방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민지에게는 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오래된 나무가 많아 길가에 노란 잎이 가득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오토바이를 세우고 나무 뒤에 서서 철조망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수업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흰 셔츠에 교복 바지, 어깨 위에서 흔들리는 책가방,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민지는 그 학생들 틈에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머리는 높이 묶고 손에는 책 한 무더기를 안고 있었죠.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인생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옳은 일을 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동생만큼은 고향의 다른 아이들처럼 진흙탕 속에서 자라게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민지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 웃으며 입을 가렸습니다. 발걸음은 땅에 닿지 않는 듯 가벼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최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혹시라도 저는 입술을 깨물어 불길한 생각을 멈췄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모든 것을 위험평가의 시선으로 보는데 익숙해서 좀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숨어 있는 곳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불러 세우려다 그만뒀습니다. 동생에게는 동생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시험, 의대 진학의 꿈, 보충 수업, 친구들과 마시는 버블티. 저는 땀으로 젖은 배달 유니폼을 손에 쥔 채 서서 문득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모습이 모퉁이 뒤로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몸을 돌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역풍이 불어와 매연과 먼지가 얼굴을 때렸죠. 주머니 속 등록금 고지서가 허벅지를 스치며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나리 씨의 명함을 두 손가락 사이에서 빙빙 돌렸습니다. 손에 땀이 명함 가장자리에 스며들어 살짝 휘어졌죠. 저는 10자리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자신에게 겨눠진 총구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나리입니다. 나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또렷했지만 그 목소리 뒤로는 제 작은 고시원 방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에어컨 소리,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하이힐 소리. 접니다.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아, 강민준 씨, 결정하셨군요. 나리 씨는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아직요.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최 대표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단지 몇 가지 명확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안을 수락할지 말지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리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민준 씨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 안민그룹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내려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길이 꽉 막힐 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분 뒤에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낡았지만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배달 유니폼은 의자 위에 벗어두었죠. 그걸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옷을 과거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껍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껍데기는 너덜너덜하게 찢겨버렸죠. 명진타워가 2번째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창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들은 보안업체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리 씨가 보였죠.
이마에는 여전히 흰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안색은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대표님께서 36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밀폐된 스테인리스 상자가 다시 저를 위로 끌어올렸지만 이번의 느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피냄새, 위험의 냄새였다면 오늘은 향수 냄새, 서류 냄새, 그리고 은밀한 긴장감의 냄새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36층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깨끗하고 반짝였죠. 핏자국은 닦여 있었지만 저는 어제 바닥이 붉게 젖어 있던 그 자리를 흐릿한 얼룩처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사무실 문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아직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최서연은 창가에 서서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풀었으며 짙은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오피스룩을 입었을 때보다 더 젊어 보였죠. 문 소리를 듣고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눈은 저를 똑바로 향해 있었죠. 오셨군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씨가 부르더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나리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뚜껑을 닫은 물병처럼 즉시 무거워졌습니다. 앉으세요. 최서연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사양하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최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제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오늘은 나리 씨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건 이미 마음이 기울었다는 뜻이겠죠. 그저 이유가 더 필요할 뿐이고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아니요. 최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 같은 사람을 이해할 뿐이에요. 돈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책임감 때문에 잠 못 이룰 사람이죠. 특히 그 책임감이 당신 여동생과 관련되어 있다면요. 마지막 문장은 그녀가 마치 물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듯 가볍게 말했지만 제게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민지 얘기를 꺼내는 건 싫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 꺼냈죠. 최서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쪽에서 당신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칼, 총, 돈, 심지어 가족까지 이용해서 당신을 끌어들이거나 밀어낼 겁니다. 그들이 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요. 당신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현대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발각된 이상 저와 민지에게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작은 골목의 고시원, 평화롭다고 믿었던 미래, 모두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최서연은 손을 떨지 않고 차를 따랐습니다. 착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강민준 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건 제 몸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고 만약 제가 진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회사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무너질 겁니다. 거절할 권리는 있지만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권리는 없어요. 어제 당신이 이 방에 들어섰고 5명을 쓰러뜨렸고 그들에게 당신 얼굴을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업가의 계산뿐만 아니라 더 오래된 무언가, 원한, 아물지 않는 기억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득 나리 씨가 준 서류에 적혀 있던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부친,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이 도시에는 모두가 사고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갑작스러웠죠. 최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바로 물었습니다. 조건은요? 첫째, 저는 등을 뒤로 기댔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죠. 민지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검은 정장 입은 경호원 2명을 붙여서 애를 겁먹게 하는 그런 방식 말고요. 제가 직접 선택하고 제가 직접 임무를 주는 별도의 팀을 원합니다. 그들은 민지를 가까이서 하지만 은밀하게 따라다녀야 해요. 우리 일 때문에 동생의 삶이 뒤흔들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최서연은 오래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필요한 인원 명단을 주세요. 제가 승인하죠. 당신 사람을 쓰거나 안민그룹 보안팀에서 선택해도 됩니다. 둘째,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의 학비와 장학금 이야기 이미 해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동생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저와 그리고 저쪽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동생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민지는 인질이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 여동생을 인질로 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최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아니죠.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저쪽에서 일단 민지 양을 노린 이상 우리에게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우리 보호망 안으로 데려오거나 저는 2번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셋째,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게 되면 안보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제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약속을 취소하라고 하거나 일정을 바꾸라고 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꾸짖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너를 멀리하라고 강요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반박 없이요. 최서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생기가 도는 웃음이었죠. 당신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이사들조차 제게 한 수 접고 들어오는데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사람 말을 들으라고요. 듣기 싫으면 그만두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호받고 싶어 하면서 저격수에게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을 경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서연은 저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찻주 전자에서 찻잔으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부터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당신 말을 듣죠. 단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저는 보호받아야 할 부상병이 아닙니다. 저를 물건처럼 취급해서는 안 돼요. 저도 제 일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리 씨가 가볍게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새로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최서연은 그녀에게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라고 신호했습니다. 고용계약서예요.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당신 요구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연봉은 그대로, 안보 권한은 확대했고 여동생 보호 책임도 명시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불신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법적인 문구 하나하나가 구속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피로 서약서에 서명했죠. 여기서는 잉크펜으로 서명하지만 그 대가는 어쩌면 더 무거울지도 몰랐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저는 떠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미리 통보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빚도 남지 않는 거죠. 그 조항을 추가해 주세요. 최서연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갑자기 어두워졌죠. 시작도 하기 전에 물러설 생각을 하는군요. 강민준 씨. 저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 곳에 너무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 제 탈출구를 먼저 준비해 두고 싶습니다. 떠날지 말지, 얼마나 머물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죠. 최서연은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씨가 그 조항을 추가했고 그녀가 먼저 서명한 뒤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쥐었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흰 종이 위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단단한 필체였죠. 그것을 보며 저는 이제부터 제가 쏘는 총알 한 발, 제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더 이상 코드명 K가 아닌 부자들의 세계에 발을 들인 한 배달기사의 이름을 달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명을 마치자 최서연이 일어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전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민준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차가웠지만 쥐는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얼마 안 되는 짐을 낡은 배낭 2개에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수첩 몇 권, 고향에서 민지와 함께 찍은 낡은 액자. 저는 축축한 복도를 지나 문 앞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요즘 전기세, 수도세가 올랐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죠. 저는 그저 웃으며 아마 곧 여기를 떠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하더니 이번 달 방세나 잘 내고 어디든 가라고 말했죠. 밤에 나리 씨의 차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최서연이 준비한 아파트로 저를 데려갔죠. 새로 지은 주상복합 건물의 고층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도어락은 지문 인식이었고 복도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깔끔했으며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 인덕션, 세탁기, 온수기, 제 낡은 고시원에서는 꿈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발밑에 배낭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잘못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죠. 최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리 씨는 열쇠를 건네주고 필요한 것들을 대충 설명한 뒤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아파트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한 바퀴 둘러보고 발코니 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가 길게 뻗어 있었고 노란 불빛과 하얀 불빛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래 도로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는 희미했죠. 높은 곳의 바람은 골목의 바람보다 훨씬 시원했습니다. 쓰레기 냄새도 하수구 냄새도 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약간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국경에서 저격수로 활동하던 아들이 이제는 호화로운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여성 총수의 경호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동생을 돌볼 돈이 생겼다고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다시 총과 총알에 엮였다고 걱정하셨을까? 아무도 제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텅 빈 빨랫줄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코니 문을 닫았습니다. 이 말을 유리에 기댔죠. 내일부터 저는 더 이상 배달기사 강민준이 아닐 겁니다. 저는 K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부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의 선택 때문에, 그리고 2사람, 흰 셔츠를 입은 여동생과 제가 아직 전부 보지 못한 거대한 폭풍에 맞서 싸우고 있는 차가운 여자 때문에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많이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는 낡은 접이식 침대보다 10배는 넓고 푹신했지만 등은 여전히 시멘트 바닥에 누운 것처럼 뻣뻣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가슴속에서 규칙적으로 뛰는 제 심장 소리까지 들렸죠. 낯선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잠드는데 익숙했던 자의 피에 깊이 새겨진 경계심이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것이 총소리보다 더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죠. 새벽녘에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는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옅은 흰색 천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버릇대로 즉시 벌떡 일어나 방안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죠. 배낭 2개는 여전히 침대 발치에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으며 복도 카메라에는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리 씨의 메시지였죠. 7시 지하 주차장으로 와주세요. 대표님께서 오늘 일찍 회사에 가실 겁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일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이불을 개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더 이상 배달 유니폼이 아니었죠. 저는 어두운 색 셔츠에 카키색 바지,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선택했습니다. 눈에 띄는 우락부락한 경호원보다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가기 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제 인생의 임시 정류장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아침에 지하 주차장은 서늘했습니다. 나리 씨는 이미 회색 카니발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최서연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은 아직 안 나오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동 경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나리 씨는 아파트에서 안민그룹 본사까지의 경로와 2개의 예비 경로가 인쇄된 지도를 건넸습니다. 저는 지도를 흘끗 보며 빠르게 머릿속에 입력하는 동시에 주변 차량들을 살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조용했죠. 몇 분 후 지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 입었던 검은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얇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인가요?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술을 깨물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면서도 주변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저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운전사는 안민그룹 소속의 30대 남성으로 네모난 얼굴에 말이 없는 사람이었죠. 저는 기존 인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와 아침 출근길 차량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거울을 통해 뒤따르는 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운전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 큰 사거리에서 저는 운전사에게 예비 경로로 방향을 틀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리 씨가 약간 놀란 듯 말했습니다. 주요 경로는 아직 안전한데요, 팀장님. 오늘 주요 경로 사거리 입구에 너무 많은 차들이 정차해 있습니다. 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나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최서연은 이유를 묻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안보를 제게 맡기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길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평온함 때문에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은 종종 의심스러울 정도로 긴 침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저는 모든 회의에서 최서연을 바싹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그림자처럼 밖에서 기다렸죠. 나리 씨를 통해 들은 바로는 대표이사 사무실 사건 이후 몇몇 파트너들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몇몇은 무기한으로 업무를 연기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내부 보안 사고라는 이유로 덮으려 했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점심 무렵 최서연이 이사진과 긴장된 회의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와 자신을 그녀 부친의 옛 파트너라고 소개한 사람이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거절 신호를 보냈습니다.
최서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분은 윤 고모님이야. 아버지가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분이고 지금까지도 왕래가 있었어. 누구든 오늘은 단독 면담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신원과 배경을 확인한 뒤에 다른 날로 약속을 잡으세요. 최서연은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전해주세요. 윤 고모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다면 회의실로 약속을 잡고 제 사람이 함께 배석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직원은 서둘러 물러갔습니다. 저는 방금 옛 파트너 한 명의 심기를 간접적으로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저울 위에 놓였을 때 인정에 얽매이는 습관은 없었습니다. 이른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바로 받지 않고 벨이 끝까지 울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몇 분 후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나 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죠.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저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큰일은 아니야. 동생의 목소리가 약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오늘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아저씨 2명이 교문 근처에 서서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내가 분식집에 뭐 사러 걸어가는데도 따라오고 너무 무서워서 오빠한테 문자했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절반은 식는 것 같았죠. 지금 어디야? 제가 빠르게 물었습니다. 기숙사 들어왔어. 그 아저씨들은 더 안 따라오더라. 민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문 꼭 잠그고 절대 함부로 나가지 마. 오빠가 바로 사람 보낼게. 제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리 씨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민지 기숙사로 사람 보내요. 이게 조로, 한 조는 직접, 한 조는 멀리서 감시하도록. 절대 들키지 말고 이상 징후 있으면 즉시 보고해요. 나리 씨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최서연은 사무실 안에서 여전히 이사진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서연의 눈빛이 어두워졌죠. 시작됐군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후방을 직접 노리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게 분석할 필요도 없이 저 역시 상대방이 제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잃을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죠. 늦은 오후 최서연이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할 때 저는 다시 한번 퇴근 경로를 바꿨습니다. 아침보다 훨씬 더 멀리 돌아갔죠. 차는 수많은 불빛과 간판이 뒤엉킨 번화한 거리를 지났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어두운 색의 SUV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차가 급커브를 돌자 그 차 역시 반 박자 늦게 따라 돌았습니다. 준비해요. 제가 운전사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속도를 높였다가 다음 구간에서 급감속하여 뒷차를 추월하게 만들라고 신호했습니다. 예상대로 SUV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차와 나란히 달리게 되었을 때 저는 차 안에 앉은 두 남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전혀 감추지 않는 뻔뻔한 눈빛이었죠. 앞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차는 한 쇼핑몰의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차가 모두 멈췄을 때 제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쪽의 두 남자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험악한 인상이었죠. 저는 공격하지 않고 그들의 차 앞에 버티고 서서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따라오시던데 제가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두 남자는
서로를 흘끗 보더니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요. 3번의 커브를 돌면서 2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다고요. 제가 되받아쳤습니다. 나를 장님으로 보지 마쇼.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슬쩍 옷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그는 갑자기 멈추더니 담뱃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불을 붙여 담배를 한 모금 길게 빨았습니다. 뿜어져 나온 연기가 주차장의 노란 불빛 속에 섞였습니다. 당신들 윗사람에게 전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장난을 치려거든 나한테 쳐. 애들은 건드리지 말고. 담배를 든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메시지는 전달해드리지. 그들은 여유롭게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서둘러 시동을 걸지도 않았죠. 저는 몇 초 더 가만히 서 있다가 우리 차로 돌아왔습니다. 최서연은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절제가 뒤섞여 있었죠.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경비실로 직행해 건물 주변의 CCTV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사각지대, 출입구, 저는 한번 싹 훑어본 뒤 야간 근무조에게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순찰 주기를 더 자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파트로 올라오고 나서야 비로소 피로를 느꼈습니다. 최서연은 바로 옆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남아 혼란스러웠던 하루 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했죠.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열어 민지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나리 씨로부터 사람이 도착했고 기숙사는 안전하다는 보고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의 어둠 속에서 문득 낡은 고시원 골목, 땀 냄새, 컵라면 냄새, 밤의 다툼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비하면 이곳은 몇 배나 더 안전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빗나간 총알 한 발, 잘못 누른 버튼 하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죠.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일 끝났어요. 오늘 어땠어요?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이제 첫날입니다. 아직 결론 내릴 건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최서연이 답장했습니다. 시험당하는 건 익숙해요. 당신이 귀찮아할까봐 걱정이죠. 저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일을 맡은 건 귀찮다, 안 귀찮다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끝내기 위해서 맡은 겁니다. 발코니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래 도로의 차량 행렬은 마치 밤사이에 빛나는 혈관 같았죠. 저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최서연뿐만 아니라 민지를 그리고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던 피로, 얼룩진 과거와 저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선까지도.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숭숭한 잠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의 탐색전 뒤에 숨어있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더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채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른 아침 바람이 창틈으로 불어와 서울의 드문 서늘함을 가져왔죠.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왼쪽 어깨의 희미한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국경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흔적이었죠. 저는 그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들은 어둠 속으로 물러나 다른 날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나리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6시 30분 민지양 안전하게 등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명이 멀리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대형 유지하고
절대 들키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최서연을 바로 회사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그녀를 그룹의 전문 경호팀과 함께 이동시키라고 지시했고 저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젯밤의 SUV는 안민그룹 소속도 동네 깡패도 아니었죠. 저는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하는 데 익숙하고 돈을 받고 목표를 감시하며 명령에 따라 언제든 손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과거에 알던 사람, 지금은 자율방범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었죠. 그의 이름은 이동준, 저와 같은 소대에서 정찰병으로 근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제가 전역한 후로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죠. 동준은 작은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기름때로 새까맸죠.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K, 아니, 이제는 민준이 맞지. 세상에서 증발한 줄 알았네. 저도 웃었지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동준은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SUV에 대해, 민지에 대해, 그리고 저를 미행하는 자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봐 줄게. 요즘 시내의 외부에서 들어온 검은 돈 받고 일하는 팀들이 몇 개 있어. 내가 대기업 사람을 건드렸으니 그들이 주목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지. 저는 차량 번호가 적힌 쪽지를 꺼내 동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안에 최소한 놈들이 어느 소속인지는 알아야 해. 알았어. 동준은 쪽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이 일에 엮인 거 가볍지 않을 거야. 너 또 다른 깊은 수렁에 발을 들인 것 같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카센터를 떠나 저는 도심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최서연은 막 해외 파트너와의 회의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왔고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죠. 저는 가까이 서서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을 똑똑히 봤습니다. 잠 못 잤습니까? 제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최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젯밤 내내 장부를 다시 검토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회사 내부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찾아낸 거 있습니까? 네. 최서연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누군가 제 계약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어요. 파트너들이 약속을 취소하고 미행이 붙고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살짝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부 소행이군요.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손을 쓴 시점이 제가 기술 이전에 관한 큰 계약을 준비하던 때와 일치해요. 저쪽에서 데이터를 먼저 확보했다면 제 이동 경로와 시간까지 모두 알게 되겠죠.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놈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의 일부는 바로 이 건물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개인적인 만남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체 회의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세요. 제가 확인한 명단에 없는 사람은 접근시키지 마세요. 최서연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드물게 망설임이 스쳤죠. 그렇게 하면 업무 진행이 많이 늦어질 텐데요. 목숨이 업무 진행보다 중요합니다. 그녀는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짬을 내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전화를 아주 빨리 받았죠.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긴장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오빠, 새로 온 경비 아저씨들이 기숙사 주변을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친구들이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보안을 강화한 거라고 해. 제가 당부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요즘 어디 갈 때마다 오빠한테 꼭 알려주고 오빠 혹시 무슨 위험한 일에 엮인 거야? 민지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아니, 그냥 직장을 옮긴 것뿐이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천진난만한 아이가 아니었죠.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점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저는 동생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른 오후 동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가라앉아 있었죠. 정보 입수했어. 네가 준 번호판 남쪽에 있는 한 유령 회사를 위해 일하는 용병팀 차량이야. 이놈들 목표물 감시하고 압박하는 전문이야. 섣불리 손 쓰지는 않고 자금은 중간책을 통해 받는데 그 중간책이 국내 대기업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최서연 대표의 경쟁사일 가능성은 아주 높지. 동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이 팀 두세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놈들이 너를 따라붙기 시작했다는 건 내가 명령이 떨어지면 처리해야 할 대상 목록에 올랐다는 뜻이야. 저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동준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버티기 힘들면 나 있다는 거 잊지 마. 혼자 짊어지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서연의 사무실에는 그때 우리 둘만 남아 있었죠. 복도 밖에서는 비서들의 하이힐 소리가 오갔지만 방 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팀은 유령 회사를 위해 일하는 용병들입니다. 대표님의 경쟁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손을 쓰지는 않지만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더 커졌군요. 아직입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늦은 오후 저는 앞으로 3일간의 모든 이동 일정을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서연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그것이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떠날 때 서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다리를 지날 때 마지막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최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길 내내 침묵했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가 갑자기 불렀습니다. 네. 만약 언젠가 제가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된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걸 후회할 건가요? 저는 거울을 통해 저를 향한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더 이상 냉정한 총수의 눈빛이 아니었죠.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선 한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인생에서 후회한 일은 많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기로 한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최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움켜쥐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민준 씨, 우리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요. 일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맙시다. 당신도 여동생이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니. 저는 화면의 글자를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답장하지 않아도 메시지는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제 심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즉시 민지의 경호팀에 연락해 야간 감시 수준을 최고로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발코니에 서서 아파트 아래 도로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오갔고 불빛은 평소처럼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저 혼자만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선은 넓어졌고 뒤에 숨어있던 자는
한 걸음씩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박 문자는 마치 목에 겨눠진 칼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최서연에게 바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두려움은 너무 일찍 말하면 상대를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공황 상태는 실수를 저지르기 쉬우니까요. 새벽 3시경 휴대폰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나리 씨가 짧게 보고했습니다. 기숙사 주변에 이상 동향 없습니다. 야간 근무조는 2배로 증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민지는 안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서연의 경호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고정된 일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모든 이동 경로는 운전팀을 포함해 10분 전에만 통보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리 씨조차도 필요할 때만 단편적인 구간을 이어붙여 전체 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죠. 저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 갇힌 듯한 느낌을 분명히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연은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많이 묻지 않았죠. 제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법무팀과의 짧은 회의 중 최서연은 무심코 물잔을 들다가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똑똑히 봤죠. 회의가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 그들이 민지 쪽으로 손을 쓴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행 흔적이 있습니다. 아직 손을 쓰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서연은 멈칫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너무 깊이 끌어들여서는 안 됐는데 당신이 끈 게 아닙니다.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들어온 겁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걱정과 결의가 뒤섞인 아주 모순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이내 그녀는 몸을 돌려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당신이 모든 걸 결정할 권한을 드립니다. 제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민지 양이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의도를 알았죠. 그녀는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 심지어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도 제가 더 깊이 개입할 권한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뢰였지만 동시에 작지 않은 압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죠. 한 줄기 더 찾아냈어. 너를 미행하는 팀 뒤에 있는 놈.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지만 자금은 안민그룹의 조이사를 통해 전달돼 이 자식 주시하고 있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조이사는 고위 경영진 중 한 명으로 최서연의 비공개 회의에 적지 않게 참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동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뱀은 바로 집안에 있었던 거죠. 확실해? 제가 물었습니다. 100% 확신은 못해. 동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이 그렇게 움직이는 건 우연이 아니야. 연결고리를 더 확실히 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배신의 냄새는 항상 특유의 비릿함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최서연은 새로운 투자자 그룹과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가장 높은 층의 대회의실에서 만남이 이뤄져야 했죠. 하지만 약속 시간 직전 저는 나리 씨에게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중간층의 작은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서연은 많이 묻지 않고 조용히 따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읽었지만 저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의심을 이긴 상태였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앞 복도를 점검하던 중 저는 카메라 2대 중 한 대가 아침과 비교해 시야각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정교했죠. 사각지대를 만들기에 딱 좋을 만큼만 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잠그고 회의가 끝난 후 최서연이 대기할 방을 바꿨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나리 씨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달려왔습니다. 강 팀장님, 회의 중에 누군가 최 대표님 개인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했어요. 제가 휙 돌아봤습니다. 잡았습니까? 아니요. 흔적을 아주 깨끗하게 지웠어요. 저는 최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잠시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해졌죠. 내가 어떤 자료를 가져왔는지 알고 싶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다음 이동 경로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최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죠. 그만큼 저들이 초조해졌다는 뜻이군요. 그날 밤 저는 최서연을 원래 아파트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도시 외곽의 다른 고급 보안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저와 나리 씨 단 2사람만 아는 곳이었죠. 필요한 모든 물품은 목적지를 기록하지 않은 비밀 차량으로 옮겨졌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최서연은 문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 자체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0시가 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죠. 쓸데없이 장소 바꾸지 마.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껐지만 머릿속에서는 팽팽하게 당겨진 끈이 느껴졌죠. 상대방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평소보다 차갑게 불었죠.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 시동을 켠 채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의 형태를 빠르게 기억하고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서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고 가늘게 드리워졌죠. 강민준 씨.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면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는 지켜줄 수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최서연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나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민지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마치 바닥에 못을 박듯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서연의 침실 바로 앞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았습니다. 총은 손이 닿는 곳에 두었죠. 저는 민지의 이름이 그 문자들에 언급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분쟁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백한 인간 사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바깥 어딘가에서 배후의 인물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가슴에 돌을 얹은 듯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최서연의 방문 앞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계속 돌아갔지만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새벽 3시경 제 휴대폰이 아주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동준이었죠. 한 가지 더 알아냈어. 조 이사, 돈 문제뿐만이 아니야. 그는 예전에 북쪽의 한 조직과 뒷거래를 한 적이 있어. 데이터 세탁이나 경쟁사를 위한 사고 위장을 전문으로 하는 놈들이야. 이번에도 그놈이 배우라면
목표는 단순히 최서연 회사 망가뜨리는 게 아닐 거야. 알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람이야. 놈이 아주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동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몰아붙일 경우에 대비해야 해.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은 최서연이나 민지를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감시, 협박, 탐색에 불과했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나리 씨로부터 민지가 학교 특별 보충 수업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기숙사를 나섰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저는 즉시 등하교 일정을 변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차량이 기존 경로를 벗어나 민지를 데리러 갔고 오늘의 모든 경호 인력은 교체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최서연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부 유출 경로가 아직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으니 온라인으로 근무하라고 제안했죠. 최서연은 동의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답답함을 읽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라도 회사를 떠나는 것은 전선을 떠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9시경 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민준 씨, 지금 어디 계신가?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분 후 다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동생. 이제 4층 실험실에서 생물 수업 시작할 텐데. 저는 휴대폰이 뒤틀릴 정도로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감시를 넘어 통제권을 과시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숙사 팀 전원. 적색 경보 태세로 전환. 민지 양 즉시 학교 밖으로 데리고 나와요. 오늘 모든 학업 활동 중단합니다. 나리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 휴대폰에서 내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지가 다니는 학교 실험실 층에서 발신된 보안 신호였죠. 화면에는 단 2글자만 떠 있었습니다. 충돌.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겉옷만 대충 걸친 채 아파트를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죠.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미지, 민지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혼란스러운 광경에 심장이 솟는 듯 했습니다. 카니발 한 대가 길가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차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경호원 2명이 쓰러져 있었죠. 학교 경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학생들은 건물 안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방향에서 나리 씨도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죠. 학교 안에서 매복하고 있었어요. 나리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술 직원을 위장해서 실험실에서 바로 민지 양에게 접근했어요. 민지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고함에 가까웠죠. 나리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희가 간신히 밖으로 빼냈지만 다른 팀이 뒤쪽 길을 막았어요. 지금 민지 양은 보건실에 있고 저희 인력 3명은 2층 복도에서 붙잡혀 있습니다. 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울리는 제 발소리가 요란했죠. 머릿속에는 더 이상 전술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2층 복도에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제 경호원 3명이 벽에 기댄 채 충혈된 눈으로 떨고 있었죠. 바닥에는 고무탄 탄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3층 그리고 4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민지가 담요를 두른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저를 보자 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오빠, 나
나 다시는 오빠 못 보는 줄 알았어. 저는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게 느껴졌죠. 작은 손이 제 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저는 아주 짧은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단 1초였지만 하마터면 저 역시 무너질 뻔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제 목소리가 사야해졌습니다. 오빠가 여기 있잖아. 나리 씨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범인 3명은 철수했습니다. 납치하려던 게 아니라 이걸 남겨두고 갔어요. 그녀는 제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굵은 펜으로 쓴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고다. 저는 종이를 손안에서 구겨버렸습니다. 그들이 민지를 납치하지 않은 것은 제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지의, 최서연의, 우리 모두의 목숨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저는 민지를 데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내내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로 제 옷 한쪽을 적셨죠. 차가 그 지역에서 한참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서연은 벨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 수화기 너머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이 감히 민지에게 손을 댔다고요? 최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납치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텅 빈 웃음소리였죠. 그럼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군요. 그날 오후 저는 민지를 이전의 어떤 곳보다도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교회에 있는 낡은 단층집, 예전에 동준과 그의 팀이 연락 거점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죠. 간판도 눈에 띄는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둠에 익숙한 눈들이 멀리서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민지는 병을 핑계로 며칠간 학교를 쉬고 그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최서연을 만나러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지금 그녀의 모습은 매일 보던 강인한 총수의 이미지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민지 양을 이용해서 당신을 내 곁에서 떠나게 하려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그녀의 등 뒤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을 잘못 고른 겁니다. 최서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자책, 그리고 지금껏 본 적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압박하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공격해서 나를 부러뜨리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최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내일 이사진 회의를 소집할 겁니다. 당신이 함께 앉아줬으면 해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뱀을 빗속으로 끌어낼 겁니다. 최서연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날 밤 저는 침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옆 의자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죠. 머릿속에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지를 건드리는 순간 마지막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타협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폭풍은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고 내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쏟아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옅은 먼지층에 덮인 듯 희뿌옇게 흐렸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최서연을 본사로 데려갔습니다. 지난 며칠처럼 길을 빙빙 돌지 않고 익숙하고 공개적인 평온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뱀을 드러내게 만들 작정이라면 우리 역시 당당하게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사진 회의실은 16층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익숙한 얼굴들이 거의 다 앉아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고 모두가 은밀하게 서로를 살폈습니다. 저는 최서연의 등 뒤에 서서 조용히 각자의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조 이사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은 단정했고 태도는 평소와 같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지나치게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열어 모두의 앞에 놓았죠. 지난 2달간 회사의 내부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었고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했으며 제 일정은 미행당했고 심지어 시스템에 무단 침입한 흔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습니다. 이 방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슬며시 자세를 고쳐 앉았죠. 조 이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최 대표, 그 말은 우리 모두를 모욕하는 거요. 의심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지. 그러죠. 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고 앞쪽에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금융거래 내역 사본, 명확하게 표시된 송금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유령 회사에서 중간책을 거쳐 조 이사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 더 이상 모호할 것이 없었죠. 조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함이야. 이 돈은 내 개인적인 투자금이라고. 저를 미행하는 팀과 연계된 투자 말인가요? 최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어제 아침 민지를 습격했던 자들과의 투자 말인가요? 그 말은 회의실을 가로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몇몇이 나직이 탄성을 질렀죠. 조 이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빠르게 평정을 되찾고 비웃었습니다. 외부에서 일어난 일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건가?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시스템 침입이 있었던 바로 그 시간대에 당신 컴퓨터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데이터도 확보했습니다. 조 이사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의 살기가 번뜩였죠. 넌 뭔데 여기서 감히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당신을 이 건물 밖으로 안내할 사람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연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 이사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 조사를 위해 모든 개인 장비를 제출하세요. 2, 오늘 당장 회사를 떠나고 수사기관을 상대하세요. 조 이사가 비웃었습니다. 네가 날 내쫓을 힘이 있다고 생각해? 최서연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게는 힘이 필요 없습니다. 법이면 충분하죠.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나리 씨가 내부 보안 요원 2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조 이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안색은 단호함에서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는 자신의 퇴로가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다. 그는 끌려나가며 한 글자씩 으르렁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최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피로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겹 벗겨냈을 뿐이에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배우는 분명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부터 집 안에서 등에 칼을 맞을 일은 없을 겁니다. 오후 동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 이사는 회사 본사를 떠나자마자 낯선 사람들에게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접근하기도 전에 그를 태운 차는 국도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미리 준비된 너무나 깨끗한 실종 사건이었죠. 조 이사는 그냥 조리야. 동준이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방금 버려진 졸.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죠. 뒤에서 줄을 조종하는 자들이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흔적을 지울 때는 보통 더 잔인한 다른 방법으로 손을 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녁, 저는 최서연을 비상통로로 데리고 본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차가 지하 주차장을 막 빠져나왔을 때 옆길에서 갑자기 대형 트럭 한 대가 달려와 우리 차 앞을 바싹 막아섰습니다.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잠시만 늦었더라면 두 차는 그대로 충돌했을 겁니다. 내려요. 제가 최서연에게 빠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신히 인도로 뛰어내렸을 때 뒤에서 펑 하는 건조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트럭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행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였죠. 저는 최서연을 뒤로 끌어당겨 제 뒤에 숨겼습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차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죠. 단지 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들이 날 죽이려 했나요? 아직은요. 제가 현장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소방대와 경찰이 신속하게 도착했습니다. 사건은 기술적 결함으로 기록되었지만 저는 이 순간부터 게임의 레벨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최서연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안전 가옥의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죠. 저는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녀를 볼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즉시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후회하나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내 인생에 발을 들인 거요.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최서연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다그쳐온 사람의 피로가 처음으로 뚜렷하게 보였죠. 그녀는 더 이상 이 일에 혼자가 아니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위험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죠. 최서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방 안의 옅은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고 인간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오늘 아침 회의실에 당신을 들어오게 한 순간부터 받아들였어요.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밤사이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트럭 사건 이후 상대방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경고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오후에 경호팀이 보내온 민지의 사진을 봤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안전했지만 눈 속의 두려움은 채가시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 사진은 제가 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한 박자, 한 박자. 조만간 반드시 닥쳐올 대결의 카운트다운처럼. 불타는 트럭 사건 이후에도 도시는 마치 대낮에 한 사람의 목숨이 앗아갈 뻔한 일이 없었다는 듯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 가옥 안에서는 공기가 산소를 모두 빼앗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창가에서 오랫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저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발코니 밖 어두운 공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은 권총 손잡이 위에 놓여 있었죠. 그날 밤 더 이상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요함은 오히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한수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동준이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죠. 조 이사 실종은 계획된 거였지만 한 단계 더 추적했어. 조 이사 위에 있는 사람은 북쪽의 한 재벌 그룹과 깊은 관련이 있어. 검은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전문 조직이야. 그들은 바로 죽이는 걸 원하지 않아. 최서연이 두려움에 질려 스스로 기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더 이득이니까. 저는 동준이 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이 누군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락은 한 중간책, 한 여자를 통해 이뤄져. 저는 멈칫했습니다. 여자? 응. 뒷세계에서는 윤 여사라고 불려. 언론에 노출되지도 않고 법적으로 직접 엮이지도 않지. 하지만 최근의 더러운 대형 거래들에는 항상 그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어. 전화를 끊고 저는 몇 초간 잠자코 서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윤 여사가 바로 장막 뒤에 진짜 손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 무렵 나리 씨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민지가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동생은 말이 줄었고 자다가 자주 놀라 깨거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창밖을 내다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민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교회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들판의 바람이 대문 앞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민지는 곶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공책이 놓여 있었지만 페이지는 새하졌죠. 저를 보자 동생은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동생은 제가 걱정할까봐 아주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 무서웠을 뿐이야. 저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잖아. 나쁜 사람들 잘못이지. 그 순진한 말에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저는 민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옆에 앉았습니다.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 아저씨들이 또 나타날까봐 무서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빠랑 같이 있자. 모든 게 괜찮아질 때까지. 민지는 입술을 깨물고 웃었지만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떠날 때 동생은 문턱에 서서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동생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도시로 돌아오자 최서연은 모든 자산과 지분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팀과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상대방에게 생사를 건 게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었죠. 제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대형 프로젝트 몇 개를 전부 동결시킬 생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서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지배권을 노리는 거죠. 더 이상 핵심 사업 부문에 그들이 손을 대게 놔둘 수는 없어요. 저는 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녀는 지난 밤들의 지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지만 굴복하지 않는 총수였죠. 하지만 조일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칠 겁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두려운가요? 당신과 민지가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최서연이 살짝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저녁, 우리가 막 회사를 떠났을 때 나리 씨로부터 안전가옥으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배달원은 정보를 남기지 않고
그저 최서연 대표님께 어떤 분이 부탁했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소포를 봉쇄하고 방으로 바로 들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이 폭발물 검사를 마친 후에야 저는 봉인된 상태로 소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가 방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제가 직접 열었죠. 안에는 낡은 휴대폰 한 대와 편지 한 통만 들어 있었습니다. 최서연은 그 휴대폰을 알아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휴대폰이야.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몇 줄의 글씨뿐이었죠. 그에게 작별 인사 한 번 빚졌지. 이제 내 차례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저는 배우의 인물이 최서연 부친의 죽음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관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죠. 그들은 내가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들 때문에 잃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거야. 저는 최서연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순수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묻어두었던 원한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죠. 최 대표님, 제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강민준 씨. 그들은 내가 두려워하길 바라지만 지금 나는 분노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그 눈빛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동료들의 시신과 아직 가시지 않은 화약 냄새 한가운데 섰던 날들. 제 자신의 거울 속에서 그 눈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한계를 넘어서면 그것은 불길로 변합니다. 그날 밤 우리 중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도시 지도를 펼치고 상대방이 나타났던 장소, 흔적을 남겼던 곳들을 다시 표시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뚜렷한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가의 낡은 복합단지, 수년간 버려진 사설 창고였던 곳을 향하고 있었죠. 저는 동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북쪽 강가 창고 지역 아는 곳이야?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아주 잘 알지. 10수년 전 밀수품 중개 지점이었어. 나중에 해체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윤 여사, 가능성 아주 높아. 저는 전화를 끊고 최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최서연은 묻지 않고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동의였습니다. 머릿속의 문턱에 기댄 채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서 있던 민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 걸음이라도 늦으면 동생은 그 악몽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야 할 것임을 알았죠. 저는 지도를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뿌리까지 찾아낼 때가 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 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와 겹겹이 쌓이며 큰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며칠간 피해왔던 대결이 마침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발코니 밖 바람이 거세지며 유리창을 재촉하듯 두드렸습니다. 저는 최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죠. 분노가 두려움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적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